네, 오늘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왔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지금 당 내외적으로 많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현재 당 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동혁 대표의 방미 배경, 일정 소화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미 이제 대 기자님께서 말씀을 좀 다 하셨겠지만 뉴스쇼에서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초청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관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후로 좀 많이 변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한 거고 경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야당의 입장, 전 정부의 일을 좀 알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들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러 차례 작년부터 한 3번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뉴스쇼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미국이 공화당 측에서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서 지난해 10월에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좀 추진해달라 해서 아마 처음 잡혔던 날짜가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1년과 맞물려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고 그래서 연기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추진했던 것이 2월 하순입니다.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뭐가 있었죠? 네, 1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차 이 선고가 있어서 그걸 둘러싸고 또 굉장히 시끄러웠던 선곡이었고 소위 이게 절윤 선언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잡혔던 게 이제 지금 4월 중순인데 세 번째까지 연기할 수가 없어서 누가 흔히들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피성 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당대표 8월 달에 되고 나서 그때 분위기 좋았던 시절에 10월 달부터 3번씩이나 추진됐던 그 연속 선상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의 이 방미 일정을 두고 사실 여당에서 질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반박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적절한 해명은 좀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공천, 경선 관련해서 지금 한참 바쁠 때인데 대표가 어디 가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방선거의 공천, 특히 이 경선을 통한 공천이든 아니면 단수 공천이든 이 업무 자체를 시도당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이 남아있지만 경선은 다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서울시장 나오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대구시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업무들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일정 때문에 땡기거나 미루거나 하는 그것이야말로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경선 일정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다른 시도당의 업무는 시도당에서 시도당 위원장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경선이 지금 문제가 많은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지자체장이다, 시장이다, 아니면은 도지사다 그러면은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당의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핵심은요, 바로 이 구의원, 시의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공천이 지금 서울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을 먼저 해야지, 그래야지 대표를 향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각 시도당에 있는 공천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잘못을 덮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이 대내 공격을 하는 것이 전 솔직히 대변인으로서 혹은 당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와 이 방미 일정이 무슨 관련이냐,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요,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일꾼들이 잘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 안보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그런 의원들 잘 뽑아가지고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전쟁 나거나 아니면 그런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고 민생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우리가 6.25 이후로 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네. 않고 또 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발언 때문에 최근에 많은 그런 언론에서 뭐 CNN, 그 다음에 뉴스맥스, 그리고 또 뉴욕 포스트, 심지어 예루살렘 포스트까지 그런 또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한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 나라의 원수가 대통령이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차용한 이 포스트를 한 계정 자체가 가짜 뉴스로 도배된 계정이라면 그게 뭐 제이분이요? 주분이요? 네. 네, 라고 하는 뭐 이름을 쓰는 계정인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그 들어가 봤어요. 그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이런 계정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히 살아서 운영되고 있지? 그냥 한 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뭐가 올라오는데, 내용이 올라오는데, 반미, 반이스라엘, 반서방, 그다음에 약간은 좀 이게 중국과 북한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친 프렌들리한 그쪽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노출이 돼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심지어 9/11, 9.11 테러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짜뉴스까지 네. 나와 있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도 감히 포스팅하기 어려운 그런 네. 가짜뉴스로 범벅이 된 그런 계정을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을 포스팅을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그것도 2년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을 가지고 지금의 이 사안에 빗대는 이 모습이 여러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론사들로 하여금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완전히 반이스라엘 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재명 그 도지사나 시장 시절의 발언들까지도 지금 재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요. 이거 직전 자료가 뭐였죠? 네, 지금 CNN에서까지 네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CNN은요, 반트럼프적인 언론사로 미국 내선 좀 유명합니다. 네. 논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안을 저렇게 다룬다는 것은 지금 반트럼프냐 아니면 반미국 민주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 즉, 이 CNN이나 뉴스맥스에서 다룬 내용도 읽어보면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네.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누구라도 가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미하고 반이스라엘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 같은 문제는 타국이 함부로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느 편도 사실은 들지 않아야 가장 정석인 건데 이러한 외교적 정석을 그리고 정상화를 빨리 하려면 야당 대표라도 달려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미 일정이 이런 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었는데 이 일까지 터졌으니 사실은 글쎄요, 저는 방미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네. 이 사건 이전에 방미가 꼭 필요했다라는 그 배경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4분이 이 앙규백 국방장관? 국방장관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싶어하고 미국의 이 상원 의원들이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한국의 이 한반도 정세가 안전하다는 그리고 자주 국방이 핵무기 포함, 핵우산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다져져야지만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그것을 걱정하는 안보를 쉽게 걱정하는. 얘기하면 이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건 기반의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이 늘 주장해 왔는데 조건 기반, 즉 그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전작권 전환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궤를
같이 해오던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 의회에 어떤 오해가 있거나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나도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정부가 아닌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늦게 추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오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미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방미 일정이 되겠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희 문화일보에도 오늘 그게 실렸는, 별도 박스로 실리는 것 같은데, 미국 NSC의 그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면담을 지금 거의 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쯤에 면담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뭐 혹시 쪽에 뭐 만날 예정에 있거나, 뭐 만나려고 했거나, 뭐 추진했던 그런 것들 좀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벤스 부통령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예.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해 말이었나요? 이 NSC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 한반도의 이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와 분석들이 가득 담겨 있는 자료인데요. 이 NSC의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인 아이번 캐너퍼 씨, 네, 이 캐너퍼 국장을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장동규 대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고위급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을 면담을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방미했다. 뭐 페이스 오피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 혼나러 가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느냐, 네, 박해하느냐, 네. 교사가 아니죠. 목사를 왜 감옥에 가두느냐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워낙 투서가 많이 오니까 화이트 목사가 와서 설명 좀 해보라 해서 갔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들은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차초하고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투샷을 찍었다. 그거 하나만 신문에 내긴 사실 좋겠죠? 그리고 뭐, 그전에도 벤스 부통령하고 한라인 구축했다 했는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25% 관세. 네. 뭐, 좀 속된 말로 때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한 방 찍고 다음날 관세 때려 맞는 김민석 것보다. 총리가 뭐 미국 가가지고 누구 중요한 인물을 만나면 그 다음날 뭔가 이상한 조치가 이상한 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진 한 장 남기는 그런 쇼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얻고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오는 것이기, 성사를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방미의 성과들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유명한 사람 누구 안 만났냐, 백악관을 갔냐 안 갔냐 이 문제보다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우리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실무진들을 많이 만났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왔는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의 위상은 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맞습니다. 한반도 대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설계자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2기 때 이 NSC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대중 전략을 펼치는구나. 북한보다도 무조건 중국이구나라고 우리가 키를 잡게 됐던 것도 이 NSC에서 나온 그 전략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또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코리아 이 한국어 서비스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런 안보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이 NSC 국장이나 그 아래에 있는 분들하고의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 아이템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그리고 한 분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네, 여러분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아마 속보로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분이 미셸 스틸 박 혹은 미셸 박 스틸. 네, 박은주 씨라고 한국어 이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55년생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정이 됐고요. 곧 이제 한국에 부임을 할 텐데 이분은 정말 뭐랄까요? 저는 여자 트럼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선거 운동을 이분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 그쪽 지역구인데요.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중국 국기, 그러니까 오송홍기를 이제 빨간 이 글로브, 권투 글로브를 끼고
하고 펀치를 날리면서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내가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캠페인을 아주 강렬하게 했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 또 중국이 미국에게 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보 경제적 위협 같은 것들도 목소리를 냈고 여러 가지 안보 이슈에도 좀 목소리를 많이 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분이고요.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공부를 했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한국어, 하셔서 일본어, 영어 다 능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들었고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그 우편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신 분이고 이분도 또한 이 그 VOA 코리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셸 박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아이번 캐너페스 미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 그리고 또 이 한반도의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좋은 대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킴 의원, 네.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는 한국어로 노래까지 잘하시는 분인데도 시종일관 영어만 쓰셨다고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는 한국어로 인사 반갑게 해주셨는지 제가 한번 따로 물어보고 허민의 뉴스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음 소식은 넘어가죠. 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묶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당원 당규 그 6조였나요? 보면은 우리 이 당론에 따르지 않는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이 당원들의 이 당직자들의 기본은 당원 당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몇 분이 또 원내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 같은 또 이제 일개 당직자들은 참 이 당이 돌아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이 부산 북갑에 우리 당내 후보가 이미 예비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도 있고 또 이영풍 전 기자 지금 현재 이제 대자유총 대표로 있는 이영풍 후보까지 열심히 지금 지역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서병수 위원장 얘기군요. 네, 서병수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또 김도읍 의원도 오늘 공개로 발언을 하셨고 그 전에 송석준 의원 이렇게 5선, 4선, 3선 중진 의원 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선택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취임을 한 지도 벌써 수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을 넘어 이제는 당원 당규까지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언짢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따로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되죠? 부산 선거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부산 그 북구 갑에 지지 성향을 봤습니다. 지지도를 봤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박민식 장관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좀 트리키한 게 있었어요. 어느 당 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물로만 배치를 해서 물어봤던. 이름만 배치를 했죠. 네, 이름으로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더 인지도 있고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올랐던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박민식 전 장관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후보를 배제하라? 그것은 지금 이 친한계 의원이고 그런 인사분들이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이진수 위원장님 압도적 1위를 왜 컷오프 하느냐? 그럼 박민식 장관을 우리가 왜 컷오프 혹은 무공천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우리 이 수권 정당이었고 또 제1야당인데 후보를 부산에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정대로 경선을 진행을 해서 최고의 후보를 선출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잡고 있고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는 당원 당규의 정면 위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책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 대해서는 행위에 가깝다고 봐야죠. 완전히 해당 행위죠.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를 선거를 돕고 우리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벌 조항들까지 다 있습니다. 네,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이라든지 그게 다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뭐 한 번쯤 윤리위가 열려야 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북각과 관련한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선거 동향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다음 꼭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기타 뭐 친한게 혹시 뭐 서울시당 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벌써 몇몇 언론에 친여 성향 언론사,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몇몇 언론에 이미 여러 가지의 그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불이하다라고 직접 소통관에 나오거나 따로 기자회견을 한 그런 이제 지역의 후보들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당의 이 공천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서 소개해 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우선 몇몇 지역구들 대표적으로 성북구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최수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된 네, 전 이혜훈 전 후보자, 네, 전 의원의 지역구, 이제 그런 지역들에서 전혀 이 지역에 기여를 하지 않은, 심지어 최근까지 거주도 하지 않았던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서울시당에서 공천을 줘서 단수 공천이 되거나 하는 어떤 자리? 시의원? 예를 들면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과거에 이 구청장 경선 탈락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던 후보를 이 구의원 가번을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가번은 사실 당선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시켰던 해당 행위자를 가번을 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공천을 한 게 누구죠? 배현진 시당위원장입니다. 시당위원장이 하는 거죠, 결국은. 네. 네네. 그리고 지역구에 단 한 번도 살지도 않은 그런 분을 또 구의원으로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 분은 이 성북구 을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이상규 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분이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의아해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서초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도 네. 서초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분이 이제 뭐 갑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을에 갑자기 뭐 단수가 된다든지 갑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에 아주 뭐 대서특필되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랑은 좀 다르게 그보다 좀 더 세밀하기 네, 때문에 네. 그 굵직굵직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덜 다뤄지긴 하지만 우리 당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지역의 민심을 좌우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럼 만약에 전혀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에게 단수 공천을 주고 가번 공천을 준다면 이분들이 다음 총선 때, 대선 때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과연 배현진 의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제가 뭐 여쭤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네,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 기자님께서. 자, 그럼 분석을 할 수 있기에는 좀 더 당직이라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렇군요. 있는데,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이 당과 이 지역구를 가장 잘 아는 당협위원장들이 전혀 무해한 혹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던 후보를 네. 정당한 자리에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당은 사실은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을 그냥 꽂아버리는 일명 꽂아버리는 이 행위가 과연 시당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 분석을 제가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이 당직자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포함한 그 국민의힘 내에 야당 내 정치 지형의 변동을 가져올 목적이 굉장히 크게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중요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바로 앞에 일을 또 걱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전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로 만약에 공천을 준다. 혹은 해당 행위자를 공천을 준다. 그러면 애당심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장으로 재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우리 집 일처럼 내 집 일처럼 내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네, 이것은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너무나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울시,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간단하게. 서울시는 참 재미있는 설전이 좀 오갔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인 오세훈 현직 시장을 향해서 용두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은 아주 점잖게 젠틀하게 지금까지 이 정원호 후보는 결국에는 과대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맞서는 네. 그런 헤드라인이 오늘 좀 주의 깊게 볼만한 좀 재미있는 헤드라인이었는데, 글쎄요, 서울 시민들께서는 이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를 그렇게 잘했다, 뭐 90몇 점 나왔다 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 껍질을 까보니 속 알맹이에 들어있는 것은, 칸쿤 출장, 그 다음에, 네. 600억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이 구의 예산을 가지고 특정 업체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데, 그 업체의 대표들이 이 정원호 구청장의 선거 때, 지방선거 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후원금들을 다 냈던 분들이더라. 이런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그렇게 욕하더니 자선골프 대회까지 가서 삼행시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뭔가 이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도이치모터스였구나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까면 깔수록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더니 그럼 도대체 잘한 일은 뭐야? 서울시가 워낙 잘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시가 잘한 것 중에 보니까 3표 그 레미콘 이전도 있었고 어떠 하다 보니까 그 성동구의 그 지역이 한강 벨트에 또 있어가지고 잘 개발이 됐던 겁니다. 이거 정원호 구청장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에 물려서 성동구가 그렇게 잘 흘러간 걸까요? 네. 그 부분을 냉정하게 좀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원호 구청장은 결국에는 박원순의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간의 의미는 결국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특히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재판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국민의힘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막상 선거 전에 돌입하면 5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상대 쪽에, 여당 쪽의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과거 행적과 비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마도 이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저는 뭐 서울 시민은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박원순의 10년보다 오세훈의 지금이 훨씬 더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뭐 답은 분명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박원순 전 시장 때의 서울과 지금 오세훈 표의 서울을 좀 비교하시면서 다음의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지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